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웃사촌 하는데 어디까지가 이웃사촌일까요? 정답! 땅 샀을 때 배가 아프면 이웃사촌입니다. 두 번째 문제. 딸 같은 며느리 하는데 딸과 며느리의 차이는 집을 사줬는데 이혼한다고 할 때 네, 집 사주길 잘했다 생각이 들면 딸이고요. 그 집 돌려받고 싶으면 며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실제로 한 시어머니가 이혼한 전 며느리를 상대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2월 4일 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구준엽 씨. 옛날에 클론 출신이죠. 구준엽 씨.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구준엽 씨의 아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준엽 씨의 아내는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쉬씨 위안, 그러니까 서희원이라는 이름의 배우인데요. 이분인가요? 네, 사망 소식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하는 배우인데 또 이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가족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지난 2일 오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아내인 서희원 씨는 구준엽 씨보다 7살이 어려서 48살이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이미 화장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이 서희원 씨의 가족은 현재 일본에서 고인을 대만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은 구준엽 씨겠죠. 그러네요. 구준엽 씨가 마지막까지 서희원 씨의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한때 정말 행복하고 단란했던 그때의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박주희 변호사님. 결혼 3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을 맞이했어요. 닥쳤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여행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서희원 씨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건 서희원 씨의 여동생 서희재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서희재 씨는 설 연휴 동안 온 가족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언니 서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사망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대만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보도들에 따르면요, 이 서희원 씨는 일본에 도착한 지 하루 이틀 뒤부터 이 기침이라든지 독감 증상이 나타났고 그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차례나 병원에 이송이 되면서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호전되는가 싶더니 다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사망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대만 매체에서는 아무래도 여행 중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설 연휴를 맞아서 일본 여행 중에 지금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전현 평감 지금 제3자인 저희가 들으면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안 믿기는데 지금 남편인 구준엽 씨는 진짜 얼마나 황망할까요, 진짜. 아마 구준엽 씨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현실인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유, 사람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 너무하다 처음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잘 믿기지가 정도였어요.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살던 시기에도 가짜뉴스가 일부 유튜브라든가 SNS에 많이 돌았어요.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이 외신으로 처음 접해졌을 시기만 해도 이 구준엽 씨하고 정말 친한 클론의 멤버였던 강원래 씨도 구준엽 씨에게 이번에도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국내의 언론 어떤 매체가 구준엽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통해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다. 외신으로 처음 알려진 소식이 사실이구나라고 이런 확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세상에. 있는데 구준엽 씨가 말한 내용을 조금 전해진 것을 보면 가짜뉴스 아니고 그리고 정말 괜찮지 않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 상황이지만 네. 구준엽 씨가 아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아유. 있는데요. 서희원 씨의 친구가 이렇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구준엽 오빠가 이 서희원 씨 아내에게 깊은 키스를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오빠, 즉
구준엽 씨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까지 아유. 찢어졌다. 이렇게 아픈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망하다는 표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구준엽 씨 남편분인 구준엽 씨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구준엽 씨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식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에 이제 클론이 대만으로 진출했을 당시에 대만의 한 파티에서 서희원 씨를 구준엽 씨가 만났다고 해요. 그래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열애를 시작했고 연인으로 발전해서 했지만 당시에는 그 스타들이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분위기였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이때가 때문에 예전에 만났던 모습인가 모르면 맞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소속사에서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2000년대 초반에 헤어졌다고 하고요. 이후에 20년 만에 재회를 하고 거의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나.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두 분의 어떤 그동안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만나는 과정이 한편의 영화 같네요, 진짜 네, 세상에. 맞습니다. 또 구준엽 씨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또 러브 스토리를 전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구준엽 씨가 SNS 영상 속에서 이제 서희원 씨에게 하는 듯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영상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 这就是我的胸部 ，so handsome. Why do you love my sister? 她很美丽啊。 Do you love my sister? Of course, of course. 그날 그녀가 내게 뛰어와서 나를 꽉 안는 순간 나는 전생의 지구를 구했나 봐. 그래서 현생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나 보다. 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도 내 눈 속에 있는 그녀는 내가 24년 전 처음 만난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나의 가슴속에 있는 영원한 소녀이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야. 라포 우아이니. 근데요, 참 이 두 분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주혜 변호사님, 2000년대 초반에는 당시에 서희원 씨의 소속사의 반대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좀 더 빨리 만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서희원 씨가 이제 구준엽 씨와 한 차례 이별을 경험한 이후에 2011년도에 중국인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이혼 소식 기사를 보고 구준엽 씨가 용기를 내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서희원 씨의 그 예전, 이 20년도 더 된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던 것인데 어머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네. 바로 서희원 씨가 받았던 거죠. 어머나. 이제 그 통화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제 만남이 이어지게 됐고요. 당시 코로나19라는 상황과 겹쳐져서 서로 마음앓이를 하다가 결국 구준엽 씨가 전화로 먼저 프로포즈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결혼까지 이어진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졌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듣다 보니까 두 사람의 사랑 얘기가 전혜연 평론가 진짜 한편의 영화 같은 얘기라서 지금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20몇 년 만에 두 연인이 다시 연락이 됐다. 이것도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도 정말 영화 같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이 다시 닿았던 이 시기가 바로 코로나19로 방역, 검역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시기다 보니 네. 영상 데이터만 했지 사실 한국과 대만을 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대만의 당시 방역 정책이 대만인의 가족은 입국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겠죠. 구준엽 씨가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됐고 한 달 만에 혼인신고하고 대만으로 구준엽 씨가 그야말로 날아갔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만났던 영상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눈물이 나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네. 어쨌든 대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연인이 다시 만나 대만까지 왔다. 이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만에서 서희원 씨와 주로 구준엽 씨가 지내다가 방송이나 사업상 일정으로 한국을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서희원 씨가 혹시라도 물론 우리의 추정입니다만 구준엽 씨가 혹시라도 연락을 해오게 되면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이 바꾸게 되면 연락할 수 없을까 봐 20여 년 동안 전화번호를 안 바꾸는 걸까요? 어떻게 20년 동안 그 번호 그대로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준엽 씨가 전화를 걸었는데 딱 받았다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진짜 영화 같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현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네. 연예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이제 휘말리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번호 바꾸면서 기존 지인 중에서 그 번호 안 가르쳐줘서 물갈이 할 사람도 물갈이하고 새롭게 가르쳐주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20년 동안이나 탑스타가 전화번호를 유지했다는 게 보기 드문 것이고 세상에. 결국 20년째 인연을 기다린 거 아니냐, 뭐 네. 계속 생각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구준엽 씨도 서희원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뭐 엄청난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당시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그 모습이 대만과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구준엽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우리 둘이 재회한 그날을 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구준엽 씨가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시 재회한 날 서로 보자마자 끌어안고 30분간 울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했다. 네. 라고 하면서 우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표현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주고 싶다. 아유. 즐겁게 늙어가는 상상을 해본다. 아유. 라고 말을 했었고 네. 서희원 씨도 최근까지 SNS에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모습들을 올리면서 네. 구준엽 씨한테 남편 멋지다 막 이런 식의 게시물들을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 짧은 행복이었던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였는데요. 지금 구준엽 씨의 황망한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고인 서희원 씨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위 바꿔보겠습니다. 집을 물려준 뒤에 돌려달라는 에이 이담 하나 줘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이제 세상에.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이게 법정 다툼으로까지 네? 갔다고 해요. 어머나. 어떤 일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네. 이 고령의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유권을 야. 며느리에게 넘기려고 한 거예요. 야. 증여와 매매를 통해서 예. 넘기려고 한 건데 한 채도 아니고요. 두 채의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대박 사건인데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훈훈한 고부의 사연인데요. 사실 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에게는 물론이고 남편에게까지도 숨기고 있는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시어머니한테는 조금 고부지간이 어려운 사이일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좀 말 못할 수 있다 쳐요. 근데 남편한테까지 말 못할 고민이란 게 대체 뭘까요? 남편이 바로 그 고민을 만들어준 당사자였기 네.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집 두 채를 받기 직전에 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챘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뭔가 의심을 하던 중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외도를 딱 하고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당일에 시동생한테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하. 시동생한테 남편이 외도하는 거 확인했고 이혼할 생각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부부가 별거를 했습니다. 네. 별거하다가 6개월 지난 후에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결국 제기했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집 두 채, 어머나? 다세대 주택 2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된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 두 채 받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진짜 희한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집 받고 이혼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전현평론가니 아니 근데 집을 2채를 받은 지 지금 시참말로 잉크도 안 마른 상황인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극 보면은 메이야 이러는 거 보셨죠?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메이야 무효야 무효 나 소송까지 해서라도 원래대로 되돌려놔야겠어 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허. 자 이런 주장을 크게 세 가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나 며느리가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번입니다. 자, 네. 두 번째 주장 뭡니까? 그럼 인감을 왜 내줬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며느리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준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나 며느리에게 집 2채 증여한 사실 없어요.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네. 소유권 이정 등기 무효 소송을 시어머니가 제기했는데 며느리의 주장은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아들 즉 남편이 외도를 해서 부부가 이혼할 상황에 놓이니까 시어머니가 아유 며느라가 애들하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면서 네. 증여해 준 겁니다. 아하.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한때는 아이고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며느라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한때는 진짜 알콩달콩 가족처럼 지냈을 두 사람이 박주임에서 이제는 법정에서 얼굴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재산 싸움과 관련해서는 가족도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머나. 법정이란 곳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이 어머니의 손을 시어머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나. 이 재판부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인감증명서나 인감 도장을 교부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전혀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 부부가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줬을 거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매매나 증여 계약 자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 대금도 사실 주고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며느리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의사에 반해서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임주혜 변호사님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증여받은 집들을 고스란히 시어머니한테 좀 되돌려 줘야겠네요 지금. 재판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나.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먼저 시어머니가 어떤 기망을 당했다거나 며느리로부터 속았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령이어서 이게 의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도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증여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런 부분들이 적법하다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혼할지 몰랐다 이런 건 사실 그건 어머니 사정입니다. 이렇게 어머나.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할지 말지 그것은 어떤 내심의 의사, 내가 이혼할지는 몰랐다라는 건 어머님의 그 내면의 그런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머나. 이 증여 계약의 어떤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며느리는 이 해당 주택들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난 거죠. 아니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항소심이잖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항소심인데 정반도 뒤집힌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시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아요. 나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두고 봐요. 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혹시 양쪽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이 만약 항소를 그냥 포기해서 이대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해 보이진 않지만 아하. 만약 대법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때도 사실 어머님이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요? 보여요.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판례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해서 한 증여가 아닌 이상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쪽에 증여해 줬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이미 증여해 준 것이지 어떤 사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바로 그 증여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머님이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야 이거 듣고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뭔가를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불만이 많을 그런 판결일 것 같습니다. 자 밤만 되면 들리는 끼
아니 근데 이다만은 우리 보통 의성어, 대한민국 의성어가 저 끼익 소리가 오래된 창문 열 때도 끼익 소리 날 수도 있고 네. 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날 수도 있고 근데 저 끼익 소리의 정체는 뭐예요 진짜? 저 끼익 소리가요. 어디서 났냐면요. 설 연휴 기간 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어? 끼익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어머나. 보통 아무도 없는 학교 하면은 약간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끼익 소리를 내는 정체가 영상에 잡혔다고 하니까 귀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체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충북 충주의 한 학교 운동장입니다. SUV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운동장 중앙으로 향합니다. 속도를 높입니다. 운동장 안에서요. 속도를 높이더니 급제동을 하면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일명 드리프트를 시연합니다. 눈밭에요.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면서 드리프트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 운동장을 경주장 삼아서 운전한 차량 드리프트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지 약 5분 정도 연습을 하다가 학교를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일단 영상 자체도 오싹한데 지금 빠져나갔어요. 전현평관이 혹시 저거 아무도 운전자가 없는 귀신이 운전한 차량은 아니겠죠? 그럼 정말 대박 사건이겠죠. 어머나!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와서 지금 인적이 없기는 하지만 네. 저렇게 확 속도 높였다가 확 낮췄다가 휙 돌고 드리프트 한 5분 정도 하다가 자세히 보시면은 등이 깜빡깜빡하거나 이런 게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은 뭐 거의 그러네요.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다친 사람 없는데 문제 없냐? 이게 아닙니다. 저 잘 보시면 눈에 쌓여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인조잔디 구장이고요. 완공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중요한 건 방학이라 아직 학생들은 써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그리고 학교 측이 뭐라고 밝혔냐면 15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어머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쨌든 피해 규모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눈이 쌓여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시공사를 불러서 정확한 피해 규모도 다시 한번 파악할 예정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저 눈이 자연적으로 녹으려면 조금 실은 걸리겠지만 저 만약에 눈이 녹은 다음에 자 인조잔디가 짠 공개되었으면 그때 박주희 변호사님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경악하고 막 실망할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시설 운동장을 개방한 이유가 이 지역 주민의 운동과 편의를 위해,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했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앞으로도 이게 계속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경찰은 지금 현재 이 운전자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잔디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확인이 되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단순 재물손괴죄가 아니라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특수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특수가 있습니다. 왜 붙어요? 왜냐하면 특수라는 거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손괴를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손괴를 했을 텐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인조 잔디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얘기 나온 김에요.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란 것도 이제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서 개학간을 막 뛰어놀고 공도 막 차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할 거예요. 근데 혹시 학교 입장에서 이거 인조잔디 깐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거의 새 거예요. 15억 들였어요. 이거 다시 깔아줘요. 운전자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당사자한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자료 측면인데 사실 재산적으로 손해가 보전이 되면 위자료까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어쨌든 자라난 동심을 저기서 어떻게 운전 연습을 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거기는 모두가 이용하는 학교가 개방을 했던 곳인데 이 법의 처벌도 받고 좀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이곳에서 끼익 소리가 들렸다는데 어딥니까? 이담 아나운서. 경기도 용인시에서도요. 지난 한 달 동안 내내 밤마다 끼익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대체 왜들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네. 네, 깜깜한 밤 굉음을 내면서 커브길을 도는 하얀색 승용차 한 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커브를 즐기면서 돌죠.
옆에서 이 모습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어머. 이번엔 다른 차량이 또 있습니다. 어머머머. 하얀색 차량 지나가고 나면요. 회색 승용차와 초록색 승용차가 줄지어서 좁은 산길을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여러 대의 차들이요. 로터리를 드리프트를 해서 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끽 소리의 정체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인의 밤은요. 경적과 타이어 마찰음 소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마치 이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효과음 넣은 거 아니야? 이거 효과음 입힌 거 아니야? 끽 소리. 하재근 변호사 혹시 저희가 효과음 입힌 거예요? 효과음이 아니라 방금 이제 드리프트라고 네. 나왔잖아요. 드리프트라는 게 자동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서 막 뺑뺑 돌거나 이렇게 커브를 돌거나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게 상당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럼 실제 나는 소리 지금 실제 저게? 나는 소리입니다. 어머나. 근데 일반인이 실제 현장 일반 도로에서 저런 소리를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그죠? 저는 자동차 경주장이나 영화 스턴트 촬영할 때나 나는 소리지. 어머. 일반인이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 근데 저런 식의 운전을 10개월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경기도 용인시에 마성 IC부터 놀이공원 외곽까지 네. 8km 구간에서 20대 10여 명이 저렇게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계속해서 철딱선이 일삼았다고 없네. 합니다. 철딱선이 없어. 20대 운전자들이 지금 저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영상을 보는 저희도 저게 마치 효과음인 줄 착각할 정도로 지금 소리가 굉음이 상당했는데 주변 분들 앞서 우리 이담하나 표현이 용인의 밤이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주변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짜. 그렇죠. 경찰에 들어온 이 소음 피해 신고 건수만 해도 4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니까 지난해 2월부터 경찰도 집중 단속을 벌였고요. 20대 이 가해자들 10명이 차례대로 검거가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들이 어떤 관계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인 사이도 있었고 무직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는데 SNS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스포츠카를 타면서 이렇게 굉음을 내고 서로 영상을 찍어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철딱선이 없는 게 궁합이 철딱딱딱 맞는데 근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혹시 드리프트라는 것도 이게 난폭 운전에 해당되는 거 이거 혹시 뭐 죄를 어떻게 묻는 거예요? 네, 일단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그리고 공동위험행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과속 아니면 급한 진로 변경 등을 2가지 이상을 했을 때 난폭운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 거는 네. 좌우 혹은 일렬로 여러 대의 차량이 같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도로에 이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 경찰은 이번 운전을 했던 20대 10명을 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와 이 공동위험행위죄로 이 적용을 해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게 하다 보면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소음이 굉장히 많이 네.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과속도 발생을 하고 또 특히 노면이 손상이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박주희 변호사 또 쓸데없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저 드리프트 행위를 하게 되면 끼익 하면서 저 타이어 뒤 타이어가 막 도로에 마찰되면서 앞서 우리 하재근 평론가 설명처럼 수많은 분진이 막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환경적으로도 뭐 환경오염 관련 처벌도 가능하지. 그리고 보세요. 저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도로에 시커먼 그 타이어 자국이 막 정신없이 나 있잖아요. 저 도로 다시 막 도색 작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까지 다 물어내 할 수 있어요? 사실 국가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국가가 손해를 받은 거니까 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렇게 명백한 이렇게 도로에 스키드 마크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미 있었던 거다. 아니면 다른 차량들도 움직이면서 발생했던 거다. 이런 부분을 반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도로는요 안전하게 차가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법의 처벌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반백살의 아빠라는 이름으로 대박 사건. 아니 이런 분들은 대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반백살의 아빠가 이담 아나운서. 네, 반백살이 넘은 아빠들 오늘 세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반백살 넘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자는 늦깎이 아빠의 대표 주자인 박수홍 씨입니다. 어허. 박수홍 씨가 예쁜 딸 아이를 낳은 소식을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난 지가 석 달이 넘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만 53세에 얻은 딸 세상 박제이 행복한 모습이네요. 양인데요. 아이고.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떠드는 바람에 애기 이름 못 들었어요. 애기 이름이 뭐라고요? 박제이 양입니다. 아, 제이 양이군요. 네, 박제이 양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 너무 잘한다, 우리 I wonder what you are. 반바야. 라이온 제이야. 미안. 아빠 이게 조그만 게. 아빠는 지금 벌써 땀이 삐질삐질 난다요. 코 조금만 올려줄게. 엄마가 할게, 엄마가? 아 왜 하다가 왜 이것만 내가 할래. 머리만 내가 하고 왜 그래. 나도 해버릇 해야지. 안 불편하지. 아빠가 잘할 수 있지. 아 이쁜 거 봐요. 되게 이쁜 거 보세요. 누가 이렇게 이뻐요? 누가 이렇게 이뻐요? 와, 전혜연 평론가님 그냥 박송 씨 눈에서 행복의 겨운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진짜. 아유 오죽하면 박수홍 씨가 딸바보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까지 그러겠네요,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보는 우리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영상인데 박수홍 씨와 이 딸 제이의 일상이 유튜브라든가 예능에서도 자주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머리숱도 많고 팔다리도 길다 이런 반응도 있고 네. 또 사실은 이 딸이 한 생후 70일쯤 됐을 때 옹알을 했는데 박수홍 씨가 뭐라고 했느냐. 어우 우리 딸 한자를 읽는다. 한자 보면서 웃고 한자만 쳐다보는데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기도 하고 네. 또 박수홍 씨가 딸이 너무 예쁘니까 옷을 많이 사주고 싶나 봐요. 남대문에 있는 아동복 매장에 갔는데 100일 준비 드레스는 뭐 살 수가 있는데 너무 큰 옷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한도가 초과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렇게 딸 제이의 이 재롱에 푹 빠져 있다가 동치미 녹화 펑크 날 수도 있어요.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박서 지금 네. 프로니까 네. 딸한테 정말 푹 빠져서 뭐 이게 일 이외에는 거의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딸한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행복한 모습이네 네. 이제 세상에. 그렇게 더욱더 아기한테 지금 막 아버지가 감격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굉장히 힘들게 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최근에 아주 홍역을 크게 그랬죠.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내 몸 하나 버틸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바싹 말랐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졌었고 어머나, 진짜요? 영양실조 상태였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이를 바라는데도 정자 활동성이 떨어져서 아이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나. 결국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게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 아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잘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또 소중하게 얻은 딸 제이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제이만 봐도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이 아내분보다도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막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아마 그런 욕심도 생기는 거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초보 아빠로서의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송 씨 아마 근데 이분 앞에서는 어엿한 육아 선배 아닐까 싶은데 누굴지 그 다음부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애기 아빠가 되었어요. 결혼 4년 만에 이제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어떡해. 뭐 너무 좋죠. 제가 아마 방송인 중에서 가장 최고령으로 애기랑 이렇게 참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또 새해도 같이 보내니까 너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팔팔아. 팔팔이 눈 떴네.
웃어버리네. 너무 작아. 애기가 저를 한 번씩 웃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질러집니다. 자질러. 임재 변호사님,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이쁘지 않은 아기는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진짜 아기가 진짜 천사네 천사 진짜. 보는 내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 네. 같은데 양준혁 씨는 2021년도에 19살 연하 부인을 얻었습니다. 네. 결혼 4년 만에 이렇게 예쁜 딸 양이재 양을 얻었어요. 오. 이름도 너무 이쁘죠. 양이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박송 씨 딸 제기한 거 약간 이름이야. 네. 맞습니다. 양준혁 씨가 얘기하기로 박순홍 씨 딸 이름이 제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이로 지을까 하다가 그냥 앞뒤를 바꿔서 이재로 지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리원에서 기저귀 가는 걸 양준혁 씨 시도를 해보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체격도 좋으시고 야. 야구의 신 양준혁 씨가 기저귀가에다가 땀을 뻘뻘 흘렸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는데 네. 사실 좀 늦둥이 딸이죠. 늦게 세상에. 얻은 귀한 딸인데 양준혁 씨가 지금 대방어 양식장을 하고 계신데 그래요? 이 예쁜 우리 이재 양 대학도 가고 또 결혼식 하는 것까지 다 보려면 앞으로 내가 80까지는 대방어 양식장 열심히 운영해야겠다는 그러겠네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짜 갈 길이 멀어요, 진짜. 80세까지 대방어 잘 이 양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박주 변호사님 나이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늦깎이의 아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이 반백살이 넘은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최성국 씨인데요. 이 최성국 씨는 재작년 9월 54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난 2022년 24살 연하의 아내를 어머나, 얻어서 이 2달 만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초부터 임신부의 아빠로 남편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최성국 씨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내분이 나이와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어떤 이 고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뭐 아내가 이제 아이 낳기 직전에 병원에서 저한테 뭐 제대혈 그거를 뭐 이제 맡기는데 근데 오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40년짜리로 해야지 이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그래도 해. 나중에 이제 우리 시윤이가 혹시나 40년 후에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었구나 이런 거 해놨었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오빠 그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때 콩 왔어요 진짜. 그럼 내가 90몇 세인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아닌 게 하재근 평론가님 네. 늦깎이로 아이를 얻은 분들 특히 아빠가 좀 나이가 많은 경우 지금 세 가정 모두 그렇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 가기까지 지금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네. 아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의료 기술이 무럭무럭 발전해서 네네. 100세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근데 최성국 씨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뼈마디가 시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유모차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벼운 유모차를 샀는데 네. 그거 좀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하니까 테니스 엘보가 왔다, 팔꿈치가 어머나. 아프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아기가 이제 막 이제 뛰는 단계가 돼서 이렇게 좀 엉거주춤한 상태로 아기를 계속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 새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새 가정의 부모님들 정말 애국자십니다라고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장발장 그 유명한 소설 속 인물인데 장발장이 왜 나왔어요? 그리고 제목 보면 장발장에게 건넨 경찰 선물 제목만 보면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한국판 장발장. 근데 소설과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요. 충북 청주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누군가 택배 물품을 훔쳐갔다라는 112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네네. 경찰이 수사에 바로 들어갔고요. 뭔가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또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네, 흰색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한쪽에는 상자를 또 다른 한쪽에는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릅니다. 이곳은 옥상으로 향하는 곳인데요. 한참을요, 이 상자를 들고 올라가더니 저쪽 구석으로 일단 갑니다. 어허.
저 구석에서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다른 상자를 또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는요, 이 계단 밑에 들고 온 상자를 두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 해당 상자는 남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난 신고된 피해 물품이었는데요. 어허. 그런데 가져가지도 않고 저 상자를 두고 가는 남성의 행동 수상하기만 하죠. 일단은 전혜연 평론가님, 상황상 보면은 저 남성의 행동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요. 근데 저 상자를 왜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범행 수법입니다. 일단 112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네네. 지난달 초에 이런 신고가 112에 접수했다는 겁니다. 누가 택배 물품을 훔쳐갔어요라는 거예요. 경찰이 CCTV 분석도 하고 5일 정도 잠복한 끝에 이 남성을 잡았는데 네. 어떤 거냐면 20대 남성이요.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까지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어떻게 됐느냐. 남의 집에 택배를 훔친 겁니다. 어허. 20차례에 걸쳐서 약 45만 원 상당인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 택배하면 상자를 들고 가버리면 주인들이 금방 눈치채잖아요. 네. 택배 상자를 훔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풀릅니다. 왜냐? 상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 내용물만 본인 가방에 쏙 넣고 택배 상자는 원래 위치에 갖다 놓는 수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을 그래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상자를 들고. 그렇죠. 상자만 보면은 주인들이 왜 며칠 있다 뜯어보는 경우도 아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뭐 계단식도 그렇지만 복도식 아파트 보면 보통 택배가 많으니까 택배를 여러 개 쌓아놓는 경우 나중에 뜯어보려고 그런 경우 많잖아. 아마 그걸 지금 악용한 것 같은데 근데 하재근 변호사님 20차례에 걸쳐 범행 액수를 보니까 한 45만 원 그러면 이 나눠보면 건당 이 물품당 한 2만 원 안팎 그러면 어떤 큰 귀중품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혹시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이런 거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훔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횟수가 20여 차례가 되니까 이거 혹시 또 무슨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뭐 상습범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잡고 보니까 잡는 과정에서 일단 네. 훔친 상자를 그대로 버리는 등 흔적을 그대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범죄였다. 네. 그 경찰이 조사 때부터 검거할 때까지 이 붙잡힌 사람이 순순히 경찰한테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저항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네. 그러면서 잡힌 20대 남성인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쳤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훔친 물품들을 보니까 다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빵, 즉석밥, 냉동식품, 식품들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 요즘 또 택배 그 겉봉에 또 물품이 어떤 건지 써 써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식품들만 세상에. 훔쳤다고 하는 것이고 이 20대 남성이 가족들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일자리가 끊기니까 끼니 걱정을 하면서 뭐 휴대폰 연체료도 밀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이고 저 식료품을 훔치기 전에는 또 다른 전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우리가 뉴스파이터가 이런 범죄를 전해드릴 때 범행 동기 등을 이유를 물을 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 때 이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들어야 될까요? 많이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택배가 자기가 주문한 게 엄청 많은데 먹을 택배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가 택배도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별로 배고파서 그랬대요. 우연하게 다세대 주택에 배달된 먹을거리 택배를 손을 대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휴대전화도 안 되지. 여기 지역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기 생계형으로 범행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지인 중 한 사람이 내가 좀 다니는 직장에 좀 추천 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체포할 때 당시는 다 그냥 포기했다 생각이 든다 할 정도로 그냥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지금은 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웃으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세상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제목에 장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줄 알겠네요. 임재 변호사님. 그렇죠. 이 남성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도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도 열심히 받으러 오는데 그때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지 못했다. 너무 배가 고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20대 남성이다 보니까
아들 생각도 나신 거죠. 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지인의 공장에 이제 취직이 되게 되어서 지금은 또 일자리도 얻고 그래요? 잘 지내게 되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님,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저건 분명히 처벌받을 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주선해준 이 지인의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앞으로 더 떳떳하게 살려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치르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은 지금 절도죄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또 여죄가 있는지 사실은 20번이라는 이 죄를 저질렀는데 사실은 이런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 사실은 범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죄까지도 이 수사를 해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 남성분, 택배 물품을 훔쳤던 저 남성분 죄값을 일단 다 달게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저 선처해 주신 경찰관분의 그 뜻을 진짜 뭔가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기를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